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37번째 시간입니다. 2부 현장은요 시간이죠. 항상 그 안진걸 소장과 함께 진행하는데 안진걸 소장이 조금 이따 들어오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언론개혁 이슈로 지금 한 그 3주째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난주 한번 했고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언론개혁 이슈를 다룰 건데 오늘은 언론개혁 운동에 가장 앞장서 싸우고 있는 우리 민원연의 신미 처장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네. 오랜만에 뵀어요. 네. 그 청와대 그때 나온 다음에 계속 민원연이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네. 청와대 나오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봉화 갔었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봉화에서 언제까지 있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고 나서는? 돌아가시고 노무현재단. 재단에 있다가? 노무현재단 만들러 서울 다시 오고. 네. 그래서 노무현재단에서 일하다가. 예. 그러고 이제 최근에 다시 원래 제가 민원연 출신이죠? 처음 할 사회생활 때. 기자하기 전에. 그러면 최민희 전 의원하고 같이 활동하셨나요? 제가 먼저 최민희 전 의원님이 아예 창립 멤버.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후에 멤버. 또 최민희 의원님이 저 후에 다시 돌아오셔서 하고 떠나시고 지금 갔더니 완전 떠나셔서. 네. 민원연은 진짜 몇 분이나 상근 활동하십니까? 저희 작아요. 지금 저희는 15명. 15명. 네. 근데 워낙 여러 가지 활동할 텐데 그 중에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나요? 저희가 일단은 언론 보도 비평하는 모니터링이 네.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네. 하긴 모니터링을 뭐 해야 입장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기본이죠. 언론 보도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하고 또 분석하고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 정책 제안. 그다음에 또 시민 미디어 교육. 저희가 원래 언론학교라는 시민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91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죠. 그다음에 뭐 모니터 교실. 네,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언론 법제 제정 촉구 운동. 그리고 올해는 또 저희가 채널 A의 검언 유착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데 이게 반쪽 진상규명이 되고 있지 않나 우려스럽습니다. 네. 네, 지금 방금 안진걸 수장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배탈이 나가지고요. 화장실 갔다 왔고요. 그리고 지난주 방송 때 이 김구 선생님이 독립투사 티셔츠 너무 좋아들 하셔서 우리 박시영 대표님 선물. 아이고. 박시영 대표님께 대표로 일단 우리 애청자들 대표 박시영 대표님 선물 드릴게요. 야, 제 사이즈가 맞을까요? 이게? 맞을 겁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펼쳐주시고요. 네. 예. 아이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민원연 신미 사무처장님하고 민원연 엄청난 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도 오랜 회원인데 제가 되돌아보고 쓰다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신미 사무처장님께도 오늘 이렇게 야심한 시각에 우리 애청자들 위해서 나와주셨으니까 책도 한 권 선물 드립니다. 이 책도 한번 봐주세요. 네. 인쇄를 전해 NGO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연에도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한 달 전에 1,100만 원을 기부해 주셨어요. 네, 아유, 뭐 대단한 분이십니다. 제가 아주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 읽을 만한 책인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읽어서 화제가 된 책 있잖아요. 비통한 자들 위한 정치학. 제목부터가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최백운 교수님 호모 엠파티쿠스. 이제 이번 주말에 집콕해야 되니까 이렇게 제 책까지 이렇게 3개 좀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그 조선일보에 정광훈 관련된 자기들의 입장을 담은 사랑제일교회 이쪽에 의견 광고가 실렸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뭐 실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거? 이 광고죠, 이 광고. 네. 반사회적인 이 내용들이 담겨 있는 광고였죠. 이야, 많은 분들이 봤을 텐데. 네. 자, 참. 저는 이게 저희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정말 저희가 많은 매체를 모니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모니터를 하는데요. 이게 이른바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된 신문, 올해 100년 됐다는 조선동아, 그다음에 100년은 안 됐지만 대표한다는 큰 신문사 중앙일보, 그다음에 문화일보, 국민일보 이런 광고가
어떻게 이게 실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이라는 게 돈만 주면 다 실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내용이라면 네.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인가요? 언론사들의? 언론사들은 일단 이 집회가 합법 불법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홍보하는 광고를 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 집회 자체만 이 광고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네. 이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지금 행사 집회 안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김문수의 대한민국 죽느냐 사느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8월 15일 이후에 20일 그렇게 네. 문제가 됐는데도 8월 20일 날 조선동화 중앙에 또 전면 광고를 그러니까 실리는데요. 이게 더 큰 문제였어, 사실은.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사랑제일교회 및 정광훈 목사 입장문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허위사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인데 네. 유포하는 자나 유포하는 내용을 실는 신문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좀 법률적 책임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조치에 들어갔나요? 이 입장문을 낸 거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조치를 들어간 곳은 없고요. 지금 아니 저희가 이런 거 하면 당연히 민생경제연구소가 바로 들어가야 하는 거 자,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고발 전문가요? 지금 잠시 이제 우리 애청자들 댓글 좀 보고 있었는데요. 네. 대학 시절 때 팀플레이로 과제 때문에 저한테 연락했는데 친절하게 해줬다는 애청자도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옷이 진짜 마음에 드신대요. 많은 애청자들이. 박신 이거 대표님 저희들도 좀 돈 좀 낼 테니까 아래 박신 TV에서 대량으로 제작해가지고 우리 네. 애청자들 좀 보내드리는 거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뭐 이벤트든 아니면 네, 네. 그냥 무료로 보내도 좋으니까 네, 네. 이걸 대량으로 만들어서 네. 자, 협의해 일단은 보시죠. 먼저 여러분 속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민원연 신미차장님 지금 보여준 이 말도 안 되는 광고 이것들도 전부 다 불법 행위를 감염법 예방법이라든지 불법 폭력 집회 말도 안 되는 그런 집회를 선동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사법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발은 민원연이나 저희가 추진하 논의해 보는 것을 하고요. 더 급한 속보 지금. 네. 지금 오늘 가장 뜨거운 한 뉴스가 조선일보의 가짜 뉴스. 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피부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가서 나 조국 딸이요. 아니 누가 보기에도 일단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럴 사람도 아니겠지만 그렇게 전 국민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그러겠어요. 이들이 지금 의사들 저희 진료 거부하니까 집단적으로 이 국면을 이용해서 조국 딸을 거기 끼어 들어갖고 뭔가 프레임 작업을 지금 하는 거야. 맞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기 나쁜 놈들이지. 이놈들. 이번은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내보낸 게 조선일보인데요. 가지도 않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오죽하면 연세대 세브란 연대 의대 교수들이 지금 입장을 낸 거잖아요. 황당하다고 조민 씨의 평판을 침해하려고 그분들이 보니까 문재인 정부나 조국 전 장관한테 우호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글 다 읽어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보기에도 가짜 뉴스다 그러고 조민 씨의 평판을 침해하려고 누군가 장난을 친 것 같다. 근데 그게 어떻게 기사가 나왔냐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도 열받아갖고 올렸더라고요. 요거 다음 주에 조선일보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으로 제가 지금 고발 준비하고 일단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네. 삭제를 했더라고요. 아니 삭제했는데 본인들이 삭제했기 때문에 더더욱 가짜뉴스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역으로 기사가 나가버렸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정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조선일보 분명히 그럴 거야. 그 이면에 한 몇 줄 안 쓰는 거 있잖아. 네, 그죠? 바로 잡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한 두세 줄 쪼만하게 써갖고 그걸로 퉁치려고 할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들이 초판에 나가고 몇 판까지 나가고 서울 수도권에 빠졌으니까 아예 그냥 넘어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국민들이 너무 똑똑하시고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강력히 지지하는 분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또 비판적 지지하는 분도 있고 약간 비판적인 분도 안팎에 보면 있잖아요. 그런 입장과 상관없이 이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당장 다음 주에 지금 새롭게 결성된 청년단체가 하나 있거든요.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청년단체하고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고발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MBC 스테이트에 보도 났던 박특금. 네. 박특금 그거 해야 돼. 그거 박특금. 부동산 투기 세력이고 심지어 이해충돌로 이상한 짓을 한 것으로 의혹이 지금 나왔잖아요. 네. 엄청난 자기 가족 특혜를 준 거. 요것도 다음 주에 고발합니다. 이제 고발 그만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정말 너무 열받잖아요. 조선일보 최근에 가짜 뉴스하고 박특금 사건은 그다음에 각상도가 정의경연대에 대해서 명예훼손하고 가짜 뉴스 퍼뜨린 거. 이 세 개는 제가 반드시 고발해서 정말 팩트가 아닌 걸로 아니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받아야죠. 저는 항상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받자는 주장입니다. 가슴을 열고 개방적으로 오히려 이야기 들을 건 듣자. 하지만 팩트가 아닌 걸로 이렇게까지 마녀사상을 하고 참살인을 하는 건 정말 강력히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미처장님 나오신 겁니다. 네, 우리 그 안진걸 소장님 나오면 진행을 맡은 분들이 다 당황해하시죠. 긴장을 합니다. 긴장. 예. 네, 말을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당한 근데 다 또 들어보면 주옥과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끊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다룰 안건이 많기 때문에 짧고 굵게. 지금부터 상당히 침묵을 좀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 아까 민생경제연구소가 얘기는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과거에 참여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서정갑 대령 완전 쿠데타를 막 선동하는 그렇죠. 그런 광고를 막 실었잖아요. 그 당시 어떻게 됐나요 그거?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는 제가 볼 때 네. 안진걸 소장 같이 밖에서 그런 세력이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을 때 법적 조치를 단호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고발을 안 했고 그렇죠. 또 노무현 대통령님이 굉장히 쿨하게 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대통령 비판이 국민 스포츠다. 괜찮다. 이렇게 한번 했고 대통령을 저격하는 스나이퍼 무슨 이런 패러디물도 막 만들었는데 그것도 내버려 둬라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다고 해버린 거죠. 굉장히 정말 노무현 근데 대통령 그거는 저는 서정갑 그거는 좀 달리 생각해요. 그거는 그래서 정말 그때 누가 그 고발을 한 거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왜 내가 그 얘기를 내란 했냐면 선동죄로 그 얘기를 내란 선동죄. 꺼낸 이유는 그거예요. 뭐냐면 언론이 적어도 딱 이런 광고 의뢰가 왔을 때 문구나 이런 걸 보면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최소한의 책임성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네. 무조건 원한다 해서 다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언론사들의 입장은 뭔가요, 도대체? 이게 사실은 언론사들이 내부에 광고도 이게 요강하고 강령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준이요. 네. 그러니까 신문 광고 윤리 강령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문 광고 윤리 실천 요강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공공 질서 미풍 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광고라도요. 그다음에 관계 법규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예, 그다음에 과대한 표현으로 현혹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명백히 규정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광고 자율 심의 규정에도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광고는 실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민원연이 신문윤리위원회와 그다음에 광고 자율 심의 기구에 해당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심의해서 여기에 대한 규제를 해달라, 제재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한 상태인데요. 네. 최근에 또 보면 요즘 이제 부동산 문제가 워낙 뜨거웠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늘 들어보면 전문가들도 되게 편향돼 있고 중개업자들도 좀 이상하잖아요. 보편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대변한 것 같지도 않고 전국의 중개업자들이 수만 업소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강남 쪽에 있는 목소리만 대변하나 이런 어떤 생각들 가졌을 텐데 이에 대해서도 민원인이 좀 파악을 해봤다면서요. 부동산 보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습니까? 사실 부동산 보도는 지금 부동산 정책이 이게 수십 년간 이게 한국에서 이게 정책이 이게 효과를 지금 못 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언론들이 투기를 조장하거나, 그러니까 투기 심리를 조장하거나, 집값상승 부추기거나, 그다음에 뭐 종부세라든지 이런 정책이나 세금 관련해서 왜곡시키거나, 대표적으로 이 부동산 관련하면 기억나는 그 단어들이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거 폭탄. 폭등, 패닉. 네, 이런 제목들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 흔들고 정책을 이제 무력화시켜 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한번 또 이 부동산 보도가 어떤가 해서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동산
보도에 전문가가 등장을 해요. 네네. 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네. 전망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하고 몇몇 교수들, 대학 교수들, 뭐 은행에 뭐 이런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분들 늘 나오는 사람들. 또는 부동산 전문가 이렇게 되는 네. 분들인데 또는 컨설팅 뭐 네. 이런 분들인데요. 해보니 이분들이 발언을 누가 많이 나왔나 이렇게 해보니까요. 이제 정부 정책 담당자가 일단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이 중개업자였다는 거죠. 아, 중개업자. 네,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이분들의 비율이 사실은 정책 담당자하고 거의 유사했어요. 예, 그 정도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 중개업자들의 지역을 봤더니요. 강남 네. 3구가 이분들이 40%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강남 3구 인터뷰를 딸 때 중개업자들을 많이 땄는데 네. 그중에 10명 중 한 4명은 강남이었다. 강남 쪽에 있는 분들이더라. 네. 그리고 그분들의 직업을 봤더니 네. 부동산 이른바 컨설팅 예. 예, 또는 투자 전문가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 저희가 실명으로 다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 발언한 분들 중에 7명이 사실상 독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 인용을 하는 분들이 7명이더라. 늘 나오는 분들. 네, 대충 저도 몇 명은 알겠네요. 네, 부동산 늘 나오는 분들. 사람들. 근데 더 재밌는 건 저희가 이 분석을 이번에만 한 게 아니라 2018년 또 부동산 대란 때도 저희가 했었어요. 그때도 몇 분이 이렇게 정책과 발언을 독식을 했는데 그때 독식했던 분 중에 4분이 이번 독식한 7분 중에 4분이 근데 그분들의 주로 논조가 그거 아닙니까? 공급이 늘 부족하다, 뭐. 공급이 부족하다, 오를 것이다,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 너무 규제 중심이다, 네. 세금이 너무 높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렇게 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은 사실 부동산 전문가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이죠. 투자 관련한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나와서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을 또 전망하고 또 이런 방향으로 간다 저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네. 여론을 좌지우지했다는 거는 결국은 강남 지역의 부동산 문제가 이 한국 부동산 정책의 특히 폭등 이거의 핵심인데 여기에 중개업자 분들의 발언에 좌우된 거 아니냐. 농간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네. 안 소장님, 최근에 예. 그 주인이 집세 올리면 받아들여라 라는 조항이 없다 예. 보니까 이거 자. 졸속입법 아니냐라고 이제 언론이 막 조선일보 예. 이런 데들이 전월세 상한제에 그 관련된 법을 트집잡기에 나섰는데 예.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역시 엄청난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간단히 팩트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나 서울경제 등의 사실 언론이라고 보기 어려운 찌라시에 가까운 또는 내란선동 잡지에 가까운 자들이 쓴 건 뭐냐면 그 기존의 주택임대차법이나 상가임대차법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택은 기존에 2년, 상가는 지금 10년까지 장사를 하게 해놨는데 매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올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세입자들 고리가 넘었을 때 무조건 올리는 걸 아는데 정확히 법에는 증감 청구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는 증액을, 세입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단서 조항에 증액을 할 때는 5%를 못 넣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어디에도 건물주가 증액을 통보하면 세입자는 따라야 된다는 표현이 없고 없지.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협상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노동자하고 자본가 사장님하고 노동자들 협상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장님이 니네들 임금 이번에 3% 삭감이야 하면 노동자들 무조건 받아들인다는데 안 그러잖아요. 노사 협상을 해서 줄다리기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최저임금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네. 그렇고 네. 결국 협의해가지고 결정하잖아요. 네. 사장이 통반돼서 그게 결정되지 않잖아요.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주택임대차법도 사회법이니까 당연히 양 당사자가 협의해서 올리거나 감액하는 게 기본이고 다만 올리게 되면 5% 이상 못 올리는데 그 5% 범위 내에서도 양쪽이 협의라는 게 이 법의 정신이고 그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선일보는 뭐냐면 2년에서 4년을 늘리면서 세입자한테 건물주가 이제 매 1년 5% 이상 5% 이내로 통보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세입자가 그걸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조항이 없냐라는
전 세계 황당한 논리, 어디에도 통용되지 않고 그 정도에도 그렇게 안 됐던 논리를 들고 나오면서 사실상 마치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빠진 것처럼 가짜 뉴스를 또 짓거린 것이고요. 네. 그 외에도 얘들이 지금 저지른 가짜 뉴스 하나만 더 소개하면 최근에 무슨 서울에 무슨 집값 거래한 평균이 뭐 10억 이상이었다라고 엄청 이야기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강남 몇 군데만 샘플로 한 거예요. 아직도 10억 이하 집 거래 많습니다. 그다음 박홍근 의원이 또 아주 팩트체크 잘해줬는데요. 마치 임대차 3법 다음에 전세가 다 소멸했지만 올세로 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서울 지역 8월 15일까지 임대차 3법 통과 이후에 8월 15일까지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전세 거래 비중이 늘었다는 겁니다. 네. 다만 매물이 좀 줄어드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기존에 살던 세입자들이 막 쫓겨나면 그게 전세 매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계약갱신 정권에서 지금 우리 국민의 45% 되는 국민이 안 쫓겨나고 살게 된 거니까 저 2년 더 살게 해주세요. 법으로 이걸 보장해 주니까 당연히 매물이 일부 줄어들었죠. 근데 다만 매물이 줄어들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 저는 빨리 지금 정부나 지자체가 공고임대주택이든 아니면 도심에 조금 구축이지만 매입임대라든지 전세임대주택도 뭐 많이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입임대하고 전세임대는 뭐가 좋냐면 공고임대주택은 짓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땅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그게 아니라 그냥 동네에 있는 집을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이제 빌라, 원룸 이런 걸 정부나 지자체가 사서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네네. 임대에서 빌려주는 그러니까 이건 금방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혹시 부족하다면 그 정책을 빨리 기동적으로 가동하면 전세 매물도 충분히 확보된다. 아니, 그리고 이제 많은 그 독자들, 시청자들께서 아셔야 할 게 7.10 대책 이후에 이제 729의 이제 임대차 3법이 통과됐고 8월 4일 날 이제 본회의 때 부동산 세제 관련된 예. 법제가 이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8월 달에 발표되는 수치들은 7월 달 현재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법이 그 입법화된 이후에 세부적으로 시장에 작동하려면 8월 달 상황을 봐야 하는데 지금 8월 달의 통계는 9월 달에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달에 지금 잠깐 나왔던 것들도 의미 있게 법인 매물이 쏟아지고 있고 여러 청신호가 있지만 9월 달에 또 다를 거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9월 달 통계를 좀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미 처장님께 그 얘기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 조국 장관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도 계속 재판 그렇죠. 과정에서 새로운 소식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작년에 네. 그 뜨거웠던 시기에 초창기에 지명이 된 이후에 이제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문제를 다뤘는데 그 당시에 언론 보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카더라죠, 카더라. 확인되지 않았던 옹호하더라, 카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발 기사가 쏟아졌죠. 사실 조국 장관 그 사태 당시에 대부분의 그 단독 기사 네. 또는 뭐 새로운 의혹 제기다 이런 네. 것들은 기자나 언론이 쓴 게 아니라 검찰이 쓴 거다 사실상 이렇게 볼 정도로 검찰발 대부분의 소스가 검찰인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민원연이 분석했었습니다. 네. 해서 특히 단독 기사 어디 정보원을 두고 어디 소스를 검찰에서 두고 누가 흘리면 그대로 단독 보소. 그렇죠. 그러니까 보도. 취재원이 누군가를 본 거죠. 단독을. 그랬더니 절반이 검찰이. 그렇죠. 검찰에서 네. 나왔겠지 주로. 네. 네. 근데 이게 단독 보도의 출처가 절반 이상이 검찰이었다는 건 사실은 지금 지속적으로 수십 년간 한국 언론과 검찰의 유착에서 제일 심했던 게 피의사실 공표. 그다음에 검찰이 자신들의 방향대로 수사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 네, 정보 흘려주고 네. 언론들이 그 쓰게 하고 네. 이런 거였는데 그게 집약돼서 나타난 대표적인 네, 조국 사건이 조국 사건이었고 네. 당시에 저희가 이거를 분석을 했을 때가 지난해 9월이었거든요. 네네. 9월에 저희가 분석했을 때 그 단독 건수가 신문에서는 중앙일보가 제일 많았어요. 27건. 중앙일보. 네, 요거는 저희가 딱 보름 조사한 겁니다. 9월 10일부터 24일. 네. 그랬는데 경향, 국민,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6개가 99건의 단독이 검찰이었어요. 근데 보름 사이에. 보름 사이에 엄청나죠? 중앙일보 27, 조선일보 23, 동아일보 21. 근데 그 단독이 대부분 허위 내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카더라나 카더라 뭐 이제 이런 거잖아. 또는 확인되지 않은 거. 확인되지 않은 거 중요한 건 이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죠. 근데 이제 방송에서 그 당시는 저희가 이거를 유의미하게 못 봤는데 방송을 집계를 하니까 방송이 67건이었는데 그 보름 동안에 네. 채널A가 34건,
채널 A. YTN 한 건, MBC 한 건, 일대 채널 A가 34건을 했고요. 두 번째가 TV조선이었는데 11건. 그래도 채널 A가 3배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사하고 방송 통 털어서 당시에 채널 A 넘버원이네. 넘버원인데 딱 보름 동안 34건의 단독 보도를 한 거죠. 지면은 중앙일보가 더 많았고. 중앙일보 27건. 27건. 그래도 채널 A가 훨씬 그러니까 많았죠. 지금 채널 A 그 기자 이동재 기자 그게 구속된. 그냥 나온 게 아니지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올 3월 31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터지는데 네. 이거를 이제 당시 거를 다시 들여다보니 네. 이렇게 수치로도 확인이 되더라. 정황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정황이 드러난 거네. 네. 그럼 요즘에 저는 궁금한 거는 이제 조국 장관이 따박따박 지금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허위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가짜 뉴스 퍼뜨렸던 당사자들, 기자들, 언론계, 뭐 유튜버 뭐 이런 걸 지금 일일이 찾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언론들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제 뭐 언론들은 아직도 아직도 그 조국 장관이 그렇게 이제 사실관계를 규명하면서 특히 아주 악의적인 보도나 허위로 밝혀진 사실들에서 법적 대응에서 책임을 묻겠다, 사회적 책임, 법적 책임 묻겠다. 이러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 여론이 언론 내에서 기자들은 있죠. 근데 두려워하나요, 근데? 사실 기자들이요 두려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아? 아직도 네. 정신 못 차렸구만. 아니, 이게 기자들이요 뭐 회사에 내주나? 돈을? 회사에서 내주잖아요. 회사에 다 내줘요? 큰 신문사는 회사가 다 법정 소송 비용 또 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지금까지 언론의 오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큰 경우가 없었어요. 우리 이런 거 한번 만들면 어때요? 민원연에서 올해 오보상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뭘 아무튼 네임을 붙여갖고 가장 가짜 뉴스나 뭐 이렇게 악의적으로 했던 사람 있잖아요. 뭐 한 5명 딱 뽑아갖고 연말에 아니면 분기별로 이런 거 좀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다 기억나게. 예. 아, 이 기자가 앞으로 쓰는 건 그래서 언론계 아예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 버려야 돼. 사실. 참 이제 저희가 민원연에서 이제 올해의 좋은 보도상,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좋은 하고 건 있는데 하잖아. 좋은 건 하잖아. 그건 왜 그러냐면 좋은 언론도 있는데 언론의 이런 기레기나 가짜뉴스나 이런 게 너무 남발하니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신뢰가 너무 낮아서 땅바닥이 아니라 지하로까지 뚫고 가고 있잖아요. 완전 바다에 가야 새살이 돌아. 예. 근데 이러다 보니 좋은 언론이나 좋은 언론인이나 좋은 뉴스조차도 묻혀버리는 거죠. 이런 또 부작용이 있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폐악질이 크기 때문에 예. 이걸 그래서- 사회적 완전히 죽여야 돼.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경우가 이게 언론들이 이렇게 오보를 내고 소송을 가고 어렵게 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고 제일 큰 게 소비자 TV 거예요. 33억이 있는데 그거는 기업이었어요. 특정 기업끼리 그 아니 보도로. 엊그제 뭐 고일석 기자고 그 징벌적 네. 손해배상제 보니까 뭐 많이 최고 센 게 뭐 보통 이런 어떤 정치 사익과는 1억이고 보통 5천만 원, 예. 3천만 원 이러더라고요. 평균이 언론 중재위 통해 가지고 배상금 평균이 500만 원, 500만 원, 안 돼요. 500만 원. 네, 500만 원. 그러니까 뭐 엄청난 악의적 가짜 뉴스인데도 손해배상금이 겨우 막 5천만 원 안팎밖에 안 되니까. 그 5천만 원도 아주 거대- 이례적인 예, 거죠. 그것도 이례적이었어요. 뭐 문화일보가 신정아 씨 관련해 옛날에 엄청난 오보가 있었거든요. 가짜 뉴스가 그런 것도 배상금이 그 1,000만 원대였어요. 아니 몇천만 그러니까 원대. 이게 시장에서 예. 퇴출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요. 소비자가 사실은 액수로 컨트롤이 안 되기 그래서 때문에. 저번에 정책위원도 여기 나오셨는데 세배 손배소를 한 거잖아요. 세배. 그건 전 좀 정책위원답지 않게 실망스러웠어요. 세배는 안 되고 무제한 징벌적 아니 그게 손해배상을 안 해야 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안 소장님은 계속 우리나라에 무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있는 업종이 17개가 있는데 네. 다 거기가 평균이 세 배. 세배야. 세배인데 이제 하도 그 갑질 이런 걸로 세배 제가 그 우리 운동에서 도입했잖아요. 하도급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기술 탈취 같은 경우도 세배로 됐는데 그것도 세배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벌 대기업이 기술 탈취해서 버는 이득이 너무 많으니까 중소기업 탈취하는 건데 거기에 세배 손배소 해봐야 뭐합니까? 10배, 1000배, 100배 해버려야죠. 그러니까 저는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도 반드시 제한이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도 같이 내야 된다. 근데 두 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럼 기자들 반응이 어떠냐면 무슨 언론 탄압,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기자 앞에까지.
국민들은 더 열받는 거죠. 지금 어느 일순간에도 엄청난 가짜뉴스가 쏟아지고 유통되고 있는데 그래서 포탈의 메인이 되고 댓글에 그 사람을 욕하는 댓글이 막 3,000개, 4,000개씩 달려 있어요. 정의위원님들 관련 가짜뉴스 전부 다 제가 조사를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조선으로 다 고발했는데 명예와 이런 게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떨어졌는데 윤미향 의원하고 정의영 연대는 완전 이미 댓글만 보면 국내사에서 완전 파렴치되어 있고 마녀사냥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 밝혀졌는데 포탈도 웃겨요. 조선일보도 웃기지만 구석지 안 보게 올리지만 보면 메인에 올라갔던 게 오보면 포탈도 메인에 똑같이 올려놔야죠. 3시간 동안 걸려 있었으면. 그자들 또 그걸 안 하더라고요. 예, 나는 뭐 그거는 네. 우리가 이제 많이 다뤘던 거고 이해 다 하고요. 비례 원칙을 가져야 한다는 예, 얘기인데 포탈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거야. 내가 민원연이시니까 예를 들면 한겨레나 막 이런 데들 있잖아요. 흔히 네. 말하는 네. 뭐 지금은 진보 언론 같지도 않지만 과거에 그래도 진보 언론이라 불리웠던 언론들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부에서 위기의식이 있을 텐데 뭐 국민들이 기레기 하고 언론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는데 위기의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노조나 한겨레 노조나 이런 어떤 사원들이 내부에서 이 오보나 허위사실, 가짜뉴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을 해야 한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밝혀졌을 경우에 이런 무슨 법적인 거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 몇 번을 뭐 예를 들어 누적이 되면 뭐 예를 들어 옷을 벗는다든가 진급을 제한한다든가 뭔가 내부에서 자구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 그래 내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실제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 건지 진짜 궁금해요. 아니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보다 엄청 심각했죠, 올해. 코로나보다도 심각했는데 재난 감염병 보도 준칙 이런 거 반성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기레기의 어원이 탄생이 2014년 세월호 보도,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가 아니라 정말 세월호 보도 참사였죠. 그 이후에 또 재난보도 준칙도 만들어지고요. 이게 다 기자들과 언론인들의 자성과 반성 속에 만들어지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게 효과를 발휘해야 되잖아요. 네. 준칙을 만들고 강령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도 실제 취재 현장에서 지켜지고 지면하고 방송 뉴스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왜 반영이 안 될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게 숙제이고 과제인데 네. 실제로는 지금 기레기라는 용어가 국민이 87%, 89%가 아는 용어예요. 네. 일반화될 정도로.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나 언론사 내부에 긴장이나 이거는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이 긴장이나 이런 것들이 취재 관행을 바꾸고 그다음에 보도의 품질을 높이고 지면과 이게 방송의 결과물로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시스템을 뭐 바꾸고 뭐 관행을 바꾸고 뭐 이런 거 다 좋아. 그거는 하시면 되는데 페널티 신상 필벌이 명확해야 하거든. 조직은 페널티에 대해서 명확히 있고 그 부분이 긴장감을 유도하고 예를 들면 조국 보도에 있어서 한겨레 같은 데도 우리는 물론 이게 재판이 다 끝나야 결론을 내겠다면 그 입장이라면 그 입장대로 표현을 하든 뭐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이제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규정도 있고 뭐도 만들어지는데 이게 다 좋은 기준만 있고 잘못했을 때 안 지켜졌을 그게 때. 없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는 그런 걸 안 지켰을 때에 예를 들면 안 지켜서 문제가 생기면 해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박시영 대표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기준을 만들 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되고. 아니 그래서 말을 끌어서 미안한데 그래서 저는 토론회 같은 데서 민원연 늘 참여하시고 뭐 안진걸 소장도 늘 참여를 많이 할 텐데 언론개혁 관련해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기자들 나올 거고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신 분들하고 머리를 맞댈 거 아닙니까? 지난번 박용삼 의원 나왔을 때 그 비슷한 얘기인데 이럴 때 이 문제를 난 짚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혁신의 자구의 어떤 맹아들이 각 언론사 노조나 사원들로 하여금 기자들로 하여금 일반 기자들로 하여금 이게 움트게 만들어서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줘야지 제도적으로 뭐 어떻다 큰 얘기만 하잖아요.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 내 실전적인 게 없는 거야. 그게 울림이 없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오시길래 이 얘기만큼 꼭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의 그런 강력한 성찰과 그 다음에 신상 필벌, 가짜 뉴스를 반복하거나 실수가 잦으면 그런 장치에 있었는데 기자들이 자기들끼리 동질감을 가져가지고요. 취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를 해버립니다. 뭐 변명되고. 예, 변명하고 심지어 채널A도 보면 그 기자를 비호하고 있잖아요. 채널A 기자 집단이. 나머지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기레기라는 엄청난 모욕적인 비판을 받으면 성찰을 해야 되는데 일면 문재인 극렬 지지자들이 우리를 기레기로 본다. 그럼 우리는 더 문재인을 까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언론 노조는 굉장히 신뢰하지만 이미 한국의 기자 집단은 내부적으로 그런 방금 박시영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선의에 기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타락하거나 변질됐거나 아니면 굉장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좋은 기사를 많이 쓰고 좋은 기자가 되라고 계속 호소는 하되 결국은 저희들이 저번에 조선일보 정의연대 가짜뉴스 사건 2번 고발한 것도 기자 실명을 걸고 비판하고 기자를 직접 고발했거든요. 형사고소를. 결국은 민형사 소송을 가짜뉴스 나올 때마다 그 기자 관련 데스크 사장까지 모조리 다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라도 그런지 못하게. 그러면 여기서 기자의 양심으로도 호소하지만 예. 정말 무섭고 힘들고 처벌받고 손해배상 물리고 이것 때문에 함부로 취재 못하게. 네, 좋습니다.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그 대한언론 관련해서 논쟁이 한참 있었잖아요. 네. 과거부터 네. 대한언론을 좀 키워야 한다, 네. 여러 얘기 있는데 네. 대한언론의 지금 현 주소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또 과제는 뭐고? 대한언론은 대한민국에서 다 대표적으로 성공한 자리 잡은 케이스가 뉴스타파죠. 네. 그러니까 비영리. 예. 그러니까 자본과 또 정치 권력과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순수하게 시민들의 후원의 힘으로 운영이 되는 그리고 독립된 언론. 그래서 지금 뉴스타파는 요번에 이제 그 센터 일종의 이제 사옥이죠. 네. 팝업센터도 오픈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뉴스타파가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자립할 수 있는 모델이 됐다는 거. 그다음에 뉴스타파의 그 콘텐츠, 뉴스가 신뢰를 얻어서 이미 이제 자리 잡았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대한 언론의 청신호이고 특히 그냥 뉴스타파가 그냥 매체가 아니라 탐사보도 전문 매체예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탐사보도 전문 매체가 이렇게 대중 매체로서까지 자리 잡는 게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경우가 아니어서 이번에 한명숙 그 총리 전 총리 재수와 검사 시리즈 그것도 공전의 히트를 쳤죠 사실. 네. 그다음에 왜 우리가 조선일보를 고발해도 윤석열이 수사하지 않았는지를 만난 거. 방상훈하고 윤석열의 비밀회동, 윤석열과 홍석현의 무슨 폭탄주 회동, 그 전부 다 우리 뉴스타파가 터뜨렸고 하고 있죠. 윤석열이 청문회에서 정말 대놓고 국민 앞에서 거짓말했는데 그것도 뉴스타파가 결국 폭로하고 확인했잖아요. 근데 네. 정말 뉴스타파가 정말 고맙고 귀중한 존재죠. 뉴스타파가 확실히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있습니까? 지금 사실 뉴스타파는 이렇게 자리 잡았고 2000년에 이제 이 인터넷 시민 저널리즘 표방하면서 이제 오마이뉴스. 예, 오마이뉴스 있고. 오마이뉴스도 일단 지금 현재 자립은 하고 있는데 오마이뉴스만 하더라도 광고 수입이 가장 의존이 네. 높기 때문에 이런 광고 수입이 적어질 경우에는 또 규모가 축소된다거나 네. 경영에 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이런 게 또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미디어 전문지인 미디어 오늘. 미디어 오늘 있죠. 근데 사실 지금 한겨레도 지금은 이제 뭐 한겨레도 기존 레거시 미디어가 됐지만 88년에 한겨레 신문 창간했을 때 지금의 뉴스타파보다도 더 그렇죠. 국민주 신문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민들이 주주가 돼서 신문을 창간하는 아주 이례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됐었는데 한겨레가 그 후에 창간은 국민들이 모아서 됐는데 이후에 경영은 거기도 역시 광고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한계가 대한미디어로 출발을 하더라도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에 뉴스타파는 이렇게 의미 있는 특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것이 자본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어디도 휘둘리지 않게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 모델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뉴스타파가 시민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뉴스타파가 시민들이 마음에 안 들면 후원을 중단하거나 끊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이 견제하는
시민이 통제하는 그런 비영리 언론 독립 모델이 되니 이것이 가장 공공적인 모델이 아닐까, 가장 공공적이고 공영적인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정말 비극적인 건 지난주에 이제 박록삼 서울신문 논설위원님하고 저 나와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많은 애청자들이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박록삼 논설위원, 그다음에 심지어 안진걸 씨도 실드 친다라고 엄청 혼났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는데요.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서울신문이 옛날 같은 역할을 못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는 옆에 바로 계셔갖고 저도 좀 바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었는데 정말 조중동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지금 우리 애청자들 반응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도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서울신문이 예전 같은 진보와 개혁의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 심지어 팩트체크도 하나 제대로 안 한다. 모두가 조국이 나쁜 놈이다. 윤미향이 나쁘다. 증인이 나쁘다로 이렇게 마녀사냥할 때 한겨레, 경향, 서울신문 정도는 그래도 팩트체크라도 하면서 무조건 옹해란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 말해줘야 되는데 그냥 같이 우르르 가서 죽이게 한단 말이죠. 무슨 단독이라고 내놓고 심지어 특종도 아닌 거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저는 분노가 크고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민원위원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분노까지 일부 애청자들에게는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민원위원이나 시민단체 한겨레, 경향, 서울신문의 쓴소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비평지가 크게 미디어오늘하고 미디어스가 있는데요. 우리 애청자들 반응이나 저도 요즘 보면 미디어오늘도 예전같이 아주 치열한 미디어 비평지답지가 않아요. 보면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기사도 막 나와요. 정의기억연대의 언론 플레이는 실패했다가 미디어오늘의 보도였거든요. 아니 정의기억연대를 마녀사냥하는 조중동을 감시라고 만든 언론노조의 기관지였는데 갑자기 미디어오늘도 뛰어들어갔고 정의기억연대가 언론 플레이를 했고 그 언론 플레이는 철저히 실패했다라는 기사를 내보는 적이 있어요. 완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미디어오늘 제가 수십 년 팬인데. 그래서 이런 애청자들의 분노를 일선 기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기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또 그거 역시 무슨 적극적인 문파들이 자기들 공격하는 걸 오해를 하는데 기자님들 그거 완전히 착각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문파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 지지자들도 지금 한겨레, 경향, 서울신문 그다음에 미디어오늘에 대한 굉장한 많은 불신을 제기하고 있어요. 비판을.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저 이제 대한뉴스 오늘 나왔으니까 뉴스타파 제일 훌륭하고요. 고발뉴스도 있습니다. 고발뉴스 있죠. 오마이뉴스 여전히 그래도 지적하는 분도 있지만 오마이뉴스 여전히 정신 살아 있고요. 서울의 소리가 요즘에 응징방송이라든지 뭐 동영상뿐만 기사도 내보내고 배은정 선생. 예, 그다음에 뉴스프리존, 국민뉴스 같이 조그만하지만 이런 개혁 매체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국민TV 그리고 의외로 사건 내일신문이 조국 전 장관 보도와 관련해서도 문제점 계속 잘 지적하고 있고요. 뭐 요즘은 아주경제가 뜨긴 했지만 아주경제는 뭐 대한언론 뜬 건 아니니까 거기는 이제 장용진 기자나 김태형 기자들의 몇몇 기자들의 개인기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고발뉴스, 서울의 소리, 뉴스프리존, 국민뉴스, 국민TV, 내일신문 그다음에 뭐 미디어스, 미디어 비평주 중에 미디어스도 굉장히 아주 좋거든요. 이런 매체들 우리가 계속 키워줘야 됩니다. 한 달에 많은 후원도 하고 그래서 저도 여기 보면 오마이뉴스, 고발뉴스 이런 데 다 뉴스타파 이런 데 저도 한 달에 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우리가 조중동에 맞서서 이런 데 키우고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신문에도 시민들이 계속 경고를 보내줘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민중의 소리하고 굿모닝 충청 빼먹었네요. 굿모닝 요즘 민중의 충청. 소리하고 굿모닝 충청도 매우 좋아요. 그러면 잘하고 있어요. 굿모닝 충청이 후원금인가 뭔가 이렇게 좀 모금을 해서 네. 좀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옳은 이야기들을 다른 데서 안 다뤄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기사화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죠.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러니까 뭐 뉴스공장이나 이런 등등을 보면 그리고 이제 저희와 같은 무슨 유튜브들, 팟캐스트 뭐 이런 어떤 뉴미디어가 크는 걸 보면 어떤 트렌드도 있지만 이 네거시 언론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이제 진보지를 표명하는 데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갈증을 이런 어떤 뉴미디어 속에서 사람들이 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네거시 언론 중에서도 좀 자리를 좀 제일 잡아야 그게 또 영향력이 있는 거니까 시민들한테 그런 생각 가져보고요. 이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조선일보 기자가 얼마 전에 네. 좀 됐죠. 서울시 네. 여성가족 정책실 그 무단 침입해서 네.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네. 조선일보나 TV조선 쪽에서 특히 네. 이제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뭔가 뭐랄까요.
이 단독 보도 뭐 이런 거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왜 조선일보나 TV조선 쪽에서 이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유독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결국은 특정 또는 이른바 단독 이렇게 본인들의 취재 욕심, 그러니까 과열된 취재 경쟁에서 나온 이 취재 욕심을 정당한 취재의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결과만 성과만 잘 나오면 그런 과정도 무마되거나 문제 삼지 않았던 이 조선일보나 TV조선, 이른바 조선 미디어 그룹 안에 오래된 그 분위기, 조직 분위기와 그 문제의식이 없는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타사 기자들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조선일보 기자들만큼 이렇게 경쟁의식이 가장, 그러니까 욕심이, 취재 욕심이 가장 높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건 이제 사실 도둑질이잖아요. 네, 들어가가지고 네. 그냥 무단 침입하고 그다음에 TV조선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 사건 뭐죠? 그 김경수 전 비서가 지사 김경수 드루킹? 지사 저기 드루킹 사무실 가서 뭘 또 훔치다 걸리지 그 않았나요? 산장에 네. 거기 사무실에 들어가고 뭐 USB인가 뭔가 뭐 있었죠. 그거를 또 가져가 그것들은 오고 기자가 아니라 조선일보 기자들은 도둑놈들이고 좀 네. 저희들 기자회견도 와서 깡패짓거리하는 깡패들이고 그래요. 사실은 이거는 기자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도둑놈이고 깡패들이고. 근데 궁금한 거는 네. 자, 그 이유는 알겠어요. 뭐 특종이나 단독 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회사 내 분위기도 있을 거고 자기 네, 또 튀고 네. 싶은 것도 있고 막 이런 건데 다른 회사 기자들이 조선일보 기자들을 보면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부럽나요? 부러워하나요? 부러워하지는 않죠. 부러워하지 않고 이 관련해서 이제 저도 뭐 일간지 데스크나 이런 후배들하고 얘기하는데 쪽팔려요 하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이거 매우 쪽팔리는 거예요. 아, 이 행위는 그렇고 네. 일반적으로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회사 조선일보 기자들. 기자들이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재하거나 또 과열된 취재 경쟁, 또 속보 경쟁, 뭐 단독 경쟁 이런 무의미한 단독 경쟁 이런 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흔히 말해서 기자들 사이의 물을 흐리는 데 있어서 너무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지 않죠. 아, 좋아하지 않고 그럼요. 불쾌하게 생각하는 예, 거예요. 그럼요. 전체적으로 좀 중립적이거나 뜻 있는 기자들은 전부 다 조선일보를 굉장히 싫어하고 비판하죠. 우리 애청자들 마음짓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기자 집단의 전체인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고 변질됐다는 게 얼마 전에 기자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선일보가 신뢰도 1위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이건 저는 그동안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건 기자 집단 전체가 지금 전체적인 수준이 확 떨어졌다는 걸 날마다 가짜 뉴스 내보내고 편파 왜곡 보도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도둑질하고 깡패짓하고 그런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급여 많이 주고 쉽게 얘기하면 조선일보 제일 많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사 중에 제일 많아요. 이제 그런 영향이 클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예를 들면 기자들이 영향력으로 조선일보 뽑았다면 영향력이랑은 같이 중립적이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신뢰도가 1등입니까? 근데 그게 특정 지역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서 목표가 나왔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있더라고요. 또 특정 지역하고 또 특정 연령대에서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아시죠? 이 조사 결과가 랜덤성이 없구나. 이 조사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과 과정으로 된 건지에 대한 것도 이게 크로스 체크가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기자협회가 그런 엉터리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랑 다름없죠. 오히려 이번 주에 나왔네요. 응답률이 10%래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온 시사저널의 신뢰도 조사에서는 조선일보가 떨어져 있고 여전히 JTBC나 KBS, MBC 등이 상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하면 그러니까요. 그 얘기 나오죠. 거기는 또 전문가들이거든요. 근데 아까 시사저널은. 이런 어떤 전문가 집단, 특정 집단을 조사할 때는 랜덤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샘플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편향돼 있으면 전혀 왜곡되게 맞습니다.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둘 다 그러니까 문제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1등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엉터리 조사 결과를 내놓은 기자협회도 황당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국민들이 언론에 대해서 막 자다가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가슴을 막 치고 있는데 가짜 뉴스들이나 조선일보 행태 때문에 여러분 조선일보가 저희들 조선일보 고발 기자회견 때 생패 부린 유명한 동영상 보시고요. 이거보다 더한 짓을 했는데요. 고발 뉴스 이상호 기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요. 동일한 조선일보 기자 2명이 남녀 기자 1명씩 전화해가지고 정의기억연대에서 수백만 원씩 돈을
그쪽으로 빠져나갔던데 횡령 공범이나 다 짜오자 이렇게 묻는 게 고발 뉴스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상훈 기자가 방송 도중에 울어요. 진짜로 너무 억울해서. 알고 봤더니 정의경연대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고발 뉴스가 없는 돈이지만 500만 원씩 2번이나 기부를 해준 거예요. 정의경연대 할머님들 회에 나가서 피해자들 증언해라고. 그러니까 미담이잖아요. 엄청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조선일보가 그걸 검찰에 누가 흘려줬겠죠. 계좌를 보니까 돈거래가 있었다. 잘못 듣고 정의경연대 돈을 빼돌렸나 보다 하고 다짜고짜 전화해서 이상훈 기자한테 당신 횡령 공범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놈들입니다. 이건 도둑놈이고 깡패고 그다음에 협박범입니다. 그다음에 인신모욕을 일삼는 놈들이에요. 기자도 아닙니다. 네. 다음 주에 조민 씨에 대한 가짜뉴스 고발합니다, 여러분. 진짜 죽을 때까지. 지난주에 안진걸 수장이 욕 좀 얻어먹더니 이제 오늘 다 풀려고 예. 단단히 마음먹고 오셨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너무 지난주에 왜요? 신중했죠. 예, 박묵삼 의원하고 또 관계가 있어서. 박묵삼 기자님이 이제 좀 고구마처럼 발언하신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자는 언론계에서도 아주 신망받는 좋은 기자님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아니까 편들어줬는데 이제 우리 애청자님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서울신문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안진걸이도 편들어준다고 욕을 엄청 하시더군요. 욕 잘 먹었습니다. 저는 항상 기다만 듣습니다. 네. 차장님 그 TV조선하고 채널A 네. 재승인과 관련해서 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올해 4월에 2개 종편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했는데 네. 정말 이 문제 심각한 두 종편이죠. 네. 종편이 다 심각한데 전반적으로 JTBC 뉴스 부문 빼고 이 2개가 저희 민원연은 이거 2개 다 취소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정말 저희가 촉구하고 여러 활동을 했는데 결론은 조건부 재승인. 네. 근데 조건부가 채널A는 이번에 네. 그 검언 유착 사건 네네. 그 진상을 보겠다는 거죠? 방송통신위원회 와가지고 본인들이 진술을 했습니다. 회사 대표들이. 근데 그 진술 내용과 다른 아주 중대한 사항이 발생이 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그 조건부였습니다. 중대한 사안 발생했죠. 기자 구속됐죠. 근데 그걸 또 재판까지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주장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쪽에서? 아니 재판까지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방통위도 그 브리핑하면서 그 재판까지 아니다. 그냥 이게 중대한 문제 발생되면 바로 적용되는 거다 이랬는데 예. 이후에 이제 이 사건이 전개되면서 채널의 입장은 이거 기자 개인의 일탈이다. 우리 조직적으로 우리 몰랐다. 그러면서 지금 발을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 개인의 일탈인데 기자 한 놈이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 거를 어떻게 그 방송사에 책임을 물어서 방송 병역 이것까지 취소하냐. 그러면 수사에서 이제 경영진하고 개입됐다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속적으로 검찰이 네. 이거는 혼자 할 수 없다. 언론의 생리와 기자들의 조직의 그 메커니즘을 알면 절대 법조기자 혼자서 개인이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할 수 없는 구조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가서 그 대표 2명이 진술을 할 때는 내부에서 보고받은 바가 없다. 법조 팀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법조 반장이었죠. 이동재 기자가. 그래서 팀장 정도만 알고 있었다 이랬는데 나중에 채널의 자체 진상조사단 하니까 사회부 차장, 사회부 부장까지 받은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 보도국의 간부들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도 철저히 수사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수사가 그쪽은 지금 잘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채널A는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 이거는 이상한의 기자 걔가 혼자서 한 거다 이러는 거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자 한 명을 한 걸 갖고 어떻게 전체 책임을 묻냐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이건 결국은 이제 수사 결과가 좀 더 나와봐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를 한편으로는 촉구하면서 그게 저희는 이제 지속적으로 채널A 그 사측 간부들의 개입 보고 여부 그것도 조사해달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매우 되겠네요.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게 관심사가 한동훈으로 쏠리고 사측에 대한 개입 우리 이 부분.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신미희 처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문제만 우리가 관심 가져서는 안 된다. 채널A의 상층이 개입됐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 이게 지금 답보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가지고 또 힘도 모아서 압박도 하고 그럼요. 이거를 같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 그럼요.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채널A에서 그래서 이동재 기자를 해고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자체 진상조사 이후에. 네. 그러니까 꼬리를 잘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증거인멸이 이미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수사가 늦어질수록 더 증거를 물증을 찾는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분명히 이거는 조직적 개입이 있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네. 그런 사건이다. 구조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네. 추정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고요. TV조선은 어떻습니까? TV조선은 이게 TV조선은 이번에 그 재승인을 받을 때 역시 조건부였는데 왜냐하면 가장 기본 조항이 방송의 공적 역할, 공정성 실현 이 부분에서 TV조선이 점수가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TV조선 하면 생각나실 겁니다. 막말, 오보, 편파, 편향, 선정보도 대표적이죠. 그래서 항상 공정성 논란 2011년부터 끊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TV조선 항상 1등을 차지하죠. 수십 건씩 이렇게 됐는데 올해 어떻게 재승인이 됐냐면 올해 1년 동안에 5건 이하를 유지해라. 그러면 5건 이하가 넘을 경우 6건이 만약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규제를 받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게 TV조선이 지금 몇 건 나왔습니까? 지금 5건이요. 한꺼번에 더 잡으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TV조선이 이제 한 건만 더 나오면은 아웃 될 수가 있잖아요. 예.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아. 2건에 대해서. 2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거는 그 심의가 어묵하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지금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이 심의의 또 맹점이 뭐냐면 행정소송을 내면 그 규제받은 것에 대한 효과가 정지돼요. 재판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그러면 5건을 규제받았는데 2건을 행정소송을 내면 사실상 TV조선은 3건인 거예요. 그럼 2건이 언제 결론 나요? 보통 관례적으로 보면? 그거는 재판 다 하기 나름이잖아요. 참 그죠. 네, 행정소송이 일반 재판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시죠? 대부분. 그걸 받아준 이유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저기 민사를 행정소송을 내니까 행정소송이 일단 접수는 받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법정에서 다툴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맹점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맹점 파고 든 거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송 재심의 제도에 그러니까 불비한 그렇죠. 점을 한 건데 이건 제도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통위는 얘기하는 게 이렇게 돼서 예를 들면 내년에 그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재판 결과 나와서 이게 방심위의 제재가 유효하다 이러면 이거는 내년 걸로 누적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 꼼수로 행정소송을 내도 그 자체가 명백하게 문제가 있던 보도나 프로그램이었으면 다음에든 또 그 다음에든 누적이 돼서 누적은 되더라도 만약에 내년에 나오면 올해 넘기면 내년에 그게 이제 2건으로 잡히는 거고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내년에 또 물론 이제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이와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판단한다면 4건 이상이 나와야 추가로 그게 이제 가능한 거 아닙니까? 6건이 그렇죠. 넘으면.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이렇게 행정소송으로 이 제도를 승인 제도를 무력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빨리 보완을 해야 된다. 그렇겠네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뭐 그 문제보도 낼 때마다 행정소송 내고 행정소송 내고. 그러면 지금 네. 봤을 때는 뭐 단기간에 재승인 문제가 이게 판단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네. 현실적으로 본다면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재판 아까 이제 저 이동재 관련해서도 수사가 좀 뭔가 진도가 나가야 판단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지 문제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의지가 네. 그게 강하지 않다. 의지가 강하다면 저희가 방법을 이렇게 2011년부터 문제가 많았던 방송사를 온갖 꼼수와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이렇게 우리 사회가 그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미스터 트롯 이게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네. 이 TV조선이 상당히 이제 예를 들면 파워풀해진 거예요. 네. 그 대중들한테 시청률 이런 부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나 손보기 어려워진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또 우려 또한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저희 시청자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재밌는 예능 프로 만들면요, TV조선은 예능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예능만 하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종합 편성 채널은 보도 시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보, 편파, 편향, 선정, 막말 이런 게 다 시사 보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여론을 호도하는 게 뉴스 보도를 할 수 있는 이게 종합 편성 채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TVN이 뉴스 못해요. 못하죠. 네. TVN 얼마나 시청률 높습니까? 그렇죠. 못해요. 네. 그러면 미스트트롯 이렇게 만들고 전국에 어르신들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는데 그 방송사를 어떻게 그 프로만 만들면 되지. 좋네. 좋아. 아무 문제 참고로 없습니다. 저는 미스터 트롯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저도 안 봤어요. 조선일보나 TV조선이 하는 건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열받아서. 네. 근데 맞습니다. 어떤 보수적인 분들은 언론을 없애버린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던데 TV조선이나 채널A가 정말 본보기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언론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둘 중에 하나든 둘 다가 만약에 승인 취소되면 그 방송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저 케이블 방송에 보면 엄청 많은 컨텐츠 제공회사들 있잖아요. CP들이 있잖아요. 여러 채널 그 중에 하나로 돌아가서 그냥 PP가 되는 겁니다. 영화 그냥 같은 것도 프로그램. 틀어주고 네. 그다음에 그런 쇼, 뮤직쇼도 하고 트로트 가수들도 출연시키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라 이겁니다. 왜 자꾸 이런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공론장 형성에 끼어들어서 왜곡을 하고 편파하고 가짜뉴스를 유통시키냐는 거죠. 그게 문제인 그걸 건데.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TV조선이나 채널A가 그냥 예능 프로 하거나 드라마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일반 PP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종편을 하려고 하냐. 그거는 뉴스와 시사와 이런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을 본인들이 여론을 주도하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당의 그래서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TV조선이나 채널A를 취소한다 그럴 때요, 그 방송사가 문을 닫는 게 아니고요, 종편의 기능이 정지시키는 거고. 방송사 문 닫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보도 채널과 관련해서 그 기능을 중지시키는 거다. 그렇죠. 저기 미스트롯 하면은 예능 프로 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 됐습니다. 가짜뉴스 막을 방법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추가시고 싶은, 보완하고 싶은 뭐 말씀 더 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현행 우리 법 제도에 가짜뉴스 전문가.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고 개별 법률 체결해서 하도급 침해라든지 기술 탈취라든지 이래서 3배 손배소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진전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가습기 살균제 참사나 이런 것에서 일부 10배 손배소가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언론이 내부적으로 기자들이 자정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이미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수준을 넘어가서 완전히 기자 집단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온갖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겸허하게 기자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은 진실 보도에 대한 용기하고 동시에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수용하고 국민들로부터 주권자로부터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겸손이, 그러니까 용기와 겸손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놈들은 지금 보니까 만용을 부려요. 용기가 아니라 만용을 부리고 가짜뉴스나 애국보도로 그다음 국민들을 무슨 이상한 천박한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그러면서 겸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계속 호소들이돼 안 하면 무제한 또는 최소 10배 이상의 손배소를 물리고 사사건건 고발 고소를 하자는 겁니다. 네. 외부에서 강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언론개혁 관련해서 네. 그 시급한 사안이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이제 언론개혁 관련해서는 이 지금 현재 아까 이제 방송 종편을 비롯한 방송사 재승인 제도의 문제도 얘기했는데, 이게 1998년에 김대중 정부 들어서기 직전에 이런 방송 중심의 이런 미디어 관련 법들이 그때 법과 기구들이 그때 기반을 다집니다. 그런데 그때 만들어 놓은 법제도의 틀이 지금까지 20년간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미디어 환경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네. 지금 사실 지상파 뉴스 보는 것보다 박시영 TV 보시는 분들이 시청률이 더 높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프로에 비해서는 높을 수는 그렇죠. 있겠죠. 네, 예. 그런 정도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이게 옛날 틀에서 이러다 보니 지금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 또 공영방송 범죄 들어가는 MBC 이런 데들은 지금 뭐 적자폭이 막 1000억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내부 개혁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런 법 제도들을 현실에 맞게, 미디어 환경에 맞게
바꿔야 되고요. 특히 넷플릭스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죠. 근데 그 OTT 해외 OTT예요. 근데 그 넷플릭스에서 40% 이상의 콘텐츠는 우리 K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콘텐츠로 넷플릭스가 외국 자본이 돈을 벌고 있는 건데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 이게 이제 법, 제도, 뭐 여러 가지 기구 정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언론 시민 단체 또 이제 언론 학자들은 이게 미디어 개혁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또 대선 공약이기도 했어요. 당선이 되시면 미디어 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어서 미디어 분야의 전반적인 개혁 과제, 법, 제도, 기구 개편 이런 것들에 대한 손을 보겠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에 맞는 그리고 국민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미디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껏 못 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부분적인 과제들을 풀어나가려면 너무나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우리의 그 미디어 전체에 대한 좀 개편이 필요하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예를 들면 청와대 치면 이제 국민소통수석실에서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정부로 따지면 이제 문체부가 그런 역할을 좀 해야 하는 거니까 언론 정책과 관련해서. 근데 지금 뭐 문체부도 미디어 정책 관련해서는 사실상 없고요, 역할이. 하는 게 없죠. 물론 뭐 몇 가지 미디어 관련한 기구들이 산하에 있긴 하지만 사실 저희는 지금 뭐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분명히 있지만 아쉬운 점 중에 가장 아쉬운 점 중에 언론개혁, 미디어 관련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시도가 못 됐다. 이 부분은 아쉬워요. 정치권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이제 시대적 변화에 맞게 법을 입법 발의하고 또 고쳐야 할 것들도 상당히 많다. 개정해야 할 것들 이 말씀 주셨는데요. 좀 지난번 얘기 들어보니까 정청래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본인이 지금 나서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180석이죠? 176석. 176석. 지금은. 근데 지금 이게 미디어 관련한 상임위가 과방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사실은 이번에 이제 여당 또 적극적인 언론 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당선이 돼서 이분들이 국회에서 역할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방위를 가려고 하는 의원들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화력을 거가서 적극적으로 하실 분이 없어서 서로 다른 뭐 국토인이 뭐 인기 있는 상위 법사인이 이런 데는 줄을 쓰시고 KBS 부사장 그분은 어디로 갔나요? 이쪽으로 그분은 가셨죠. 정필모 의원. 그분은 가셨죠. 과방위로. 그분은 가셨는데 과방위로 가셨는데 거기는 당이 지금 작잖아요. 아니에요. 거기 합쳤죠. 합쳤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됐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쪽에서. 아니야, 더불어시민당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왔죠. 다 들어왔죠. 열린민주당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만큼 이 적극적으로 지금 그 뭔가 논의하고 이런 구조가 지금 안 된다는 얘기죠. 안타깝게도 뭐 언론인으로는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눈에 더들어진 활동을 많이 못 보이고 계시니까 신민처장님도 지금 순간 헷갈렸던 거죠. 아니 그럴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셨던 요지가 전 동의해요. 그러니까 언론개혁 문제에 대해서 지금 21대 국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당연히 이 문제를 지금 그거 아시죠? 21대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주력으로 해야 될 개혁 과제를 정했을 때 언론 개혁 안 하겠다 하시죠. 조용한 개혁 하시겠다. 제가 여기까지인가? 그때 뭐 이렇게 주되게 과제를 뽑는데 언론 개혁이 없더라고. 아니 조용한 개혁 하겠다고. 그래서 공식적인 건 아니고 백그라운드 브리핑으로 나온 것이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당시에 언론 개혁에 대한 트라우마로 이번에 언론 개혁을 주요 개혁 과제로 공식화했을 때 그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서 넣지 말자는 내부 의견이 많아서 안 넣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죠. 그때 저희 언론시민단체 뭐 언론노조 이런 데다 성명 내면서 언론 개혁은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180석 가깝게 뽑아준 거, 선출한 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부터 하라는 건데 그 중요한 개혁 과제에서 저는 두 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거는 쌍도마차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위해서 여당이 특히 국회 몫이 큰데 언론개혁을 주요 핵심 과제에서 뺐다라는 것 자체가 그 이후에 저희가 사실은 이 국회나 이런 쪽에 제안하고 이러는 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의지가 그때 많이 좀 상했었네요. 네, 지금 그 얘기는 그거 원내대표가 들어서면서 그런 어떤 방향을 정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죠? 네. 21대. 네. 근데 이제 다행히 대통령께서 어제 가짜 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굉장히 사회적 폐해를 잘 지적하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언론개혁이라는 것은 언론사 지금처럼 기자 집단이나 언론사 집단이 질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는 분명히 반발할 거거든요. 언론 탄압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 일각에서 소극적인 태도가 나온 건데 뭐 그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금 언론계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어쨌든 가짜뉴스 근절이라면 최소한 여러 목표가 있잖아요. 언론의 공공성, 뭐 그다음에 언론의 신뢰도 회복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그 전제로서 가짜뉴스하고 종편 정말 극악한 짓을 하는 종편 하나 정도는 취소돼야 되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방안 하나 하고 그다음에 TV조선이든 채널A든 둘 중에 하나는 둘 다든 정말 강단 있게 취소하는 이 두 개만 해내도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솔직히 성과가 많이 안 남고 상처만 됐잖아요. 그런 면도 있잖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보면 되돌아보면. 근데 오히려 조용히 하시되 그 두 개를 확실히 해버리자는 거죠. 아 조용히 정말 조용히 하시더라도 조용히 힘차게 아주 힘있게 아주 강단지게 두 개를 강력하게. 가짜뉴스 처벌법, 근절법, 그다음에 TV조선 취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신미 처장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많은 걸 좀 느꼈고요. 네. 그러니까 미디어개혁위원회라는 어떤 기구들이 뭐 지금 시기에 만들어지긴 적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힘들죠. 다만 이 지금 말씀하셨던 언론 전반적인 문제들을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예를 들면 청와대가 됐든 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그런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떻게 할 거고 또 재집권에 성공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밑그림이 확실히 그려져야 할 것 같고 저는 이제 조국 그 전 장관의 재판이 분수령이 될 거라고 결국은 봐요. 사실은 그 시점이 되면 검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의 문제가 같이 다 모든 국민들한테 각인되는 시간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치열하게 준비했다가 국민적 분노, 국민적 각성 이 대규모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범국민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왔을 때 과감히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미리 꼼꼼히 해야 한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같은 뭐 정의당도 있지만 민주당 같은 데서 적어도 한 3명 정도는 이런 언론개혁에 대한 목숨 거는 사람이 확실히 있어야 돼. 중심이 있어야 돼. 중심축이 있어야 이게 확산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지난번 엊그제 그 정청래의원 나왔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제 하면서 그러면 당신하고 뜻 같이 하는 사람은 누구야?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김남국 그다음에 또 누구더라? 정필모. 아니 거기는 얘기 안 하고 별로 아직 별로 안 친하니까. 그다음에 또 누구야? 김용민, 뭐 김용민. 이수진, 뭐 이런 사람 막 얘기하더라고. 근데 김남국 의원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언론개혁 문제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예. 검찰개혁 못지않게 관심이 많아서 어쨌든 저는 중요한 게 김남국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그래서 기억해봅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런 생각은 있더라고 갖고 그래서 제 생각엔 그게 중심축을 확실히 세워내고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예를 들면 소통하면서 이 호흡을 같이 맞춰야 돼. 그리고 청와대에도 분명히 그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 이 문제에 관련해서. 사실 지금 없죠. 지금 없는 것 같아. 제가 봐도.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 같고요. 요 부분을 요 정도로 하고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언론개혁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고 또 가짜뉴스 나오면 막 이거 반박하고 저 커뮤니티나 각종 그 카톡이나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여기 시청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은 그나마 지금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 사실. 근데 우리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게 정말 이렇게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진짜 어느 때보다 높고 뜨겁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제가 이제 민주언론 시민연합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상근 15명이 모니터하고 뭐하고 정말 하루가 밤 늦게까지 일을 해도 모자라요. 그리고 또 저희의 역량이라는 게 저희가
이게 일정 뭐 숫자만 많다고 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역량이라는 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언론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으니까 저희가 약간 부족하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야단을 많이 좀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야단 치실 때는 치고 또 저희는 또 경청을 또 합니다. 경청해서 또 저희가 부족한 거는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야단을 치시더라도 저희가 계속 언론 개혁을 위해서 달릴 수 있는 정도는 좀 힘을 주시면서 좀 야단을 쳐 주셨으면 그래야 사실 이렇게 36년간 언론 개혁의 한계를 걸어온 민원연 그리고 언론 노조도 또 여러 과제를 갖고 있죠. 숙제가 있지만 또 이런 언론 노조 이렇게 없었다면 저희가 지금 정도의 언론 민주화도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이라는 게 저희가 얼마나 한순간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개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제도 얘기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 언론개혁만큼 이게 시민의 통제 또 시민 운동으로 될 수 있는 과제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검찰 개혁이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는 그 수많은 시민들이 서초동에서 여의도에서 촛불을 들었던 그 힘이 정말 가장 밑바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론 개혁도 저희 민원연도 또 이 언론 운동하는 여러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러 같은 시민들의 언론 개혁에 대한 이 요구를 어떻게 모아내서 힘으로 또 할 수 있을까 또 열심히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은 많이 들어오나요? 회비가 후원금하고 회비로 운영하나요? 저희도 후원금으로 유지되는데 저희 네.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 15명이 지금 우리 뭐 안진걸 저희 회원님께서 한 달 전에 진짜 집도 없는 분이 저희한테 처음 100만 원을 캐척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직 채 5천 명이 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으로 저희가 안정적인 이게 활동을 하기에는 아슬아슬하죠. 예. 그래서 뜻있는 언론개혁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저희에게 우선 힘을 주시고 2배는 늘려야겠다 최소. 예. 그렇죠? 예, 10,000명 정도는 돼야. 아무튼 이제 민원연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 애청자들 보니까 아쉬움과 비판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참여연대 활동할 때도 그런 지적을 많이 뭐 아까 저 주셨고요. 얼핏 보니까 무슨 페미 관련해서 뭐가 막 계속 뜨대. 뭐 그런 게 좀 최근에 무슨 있었어요? 어떤 모니터 보고서에서 네. 어떤 표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김용민 우리 PD님이 네. 강력하게 한번 비판한 적이 있어서 그걸 그랬군요.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런 지적들 계속 들으면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아무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조중동 폐간하려면 그중에 특히 조선일보를 영향력을 최소화해서 폐간하거나 아니면 최소 회계하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조선일보 너희들 회계하거나 폐간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려면 시민들의 힘이 조직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선 때 민주당이나 범진보 세력이 이렇게 힘을 실어준 것처럼 이제 평상시에는 또 그걸 드러날 일이 없잖아요. 선거를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언론은 또 선거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어서 민원연, 회원가입,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고발뉴스, 서울의 소리 이런 데 우리가 후원회원 가입해야 됩니다. 저는 다 이미 다 제가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씩 내는 곳인데 그다음에 최근에 뭐 신문고 뉴스 이런 데도 굉장히 좋은 대한 매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끝없이 좋은 매체들 응원하고 후원하고 널리 알리고 그다음에 민원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민원연 여러분이 좋아하는 최민희 전 의원님이 민원연 창립 멤버이자 전 사무처장 출신이잖아요.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김원경 전 사무처장님 다음에 이제 신미 사무처장 오셨거든요. 대단한 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힘을 몰아주면서 실어주면서 더 좋은 활동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뭐 좋은 시간 내주셨고요.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한 언론들 많이 좀 키워주셔야 할 것 같고 또 민원연처럼 이 언론개혁 운동에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고 있는 동지들 적극 좀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저희 먹고 살기 바빠서 자주 뵙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저희도 좀 더 챙겨보도록 노력할 거고요. 네. 박시영 TV가 또 20만 독자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오늘 안진걸 소장님 뭐 끝으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시영 TV 20만으로 가자. 감사합니다. 민원연 화이팅. 네, 민원연 화이팅. 애청자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밤늦게까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